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인생은 길어봤자 한순간이라고. 근데 말입니다. 제겐 그 순간들이 참 길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철물점 하나 붙잡고 살았지요. 못, 망치, 자질구레한 것들 팔아가며 자식들 키우고 아내랑 먹고 살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집에 돌아와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밥을 차려야 하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잊고 지내던 이름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이 그냥 흘려보낼 날들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노인의 삶 속에서 어쩌다 시작된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 정호가 잘 커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다영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요. 혜린이도 그러자고 하네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녀 다영이가 보고 싶기도 했고 정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정호의 집으로 향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호도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엄마 오셨네요. 혜린아, 엄마 오셨어.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 혜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혜린의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달까요? 간호사 시절 환자들의 표정을 읽는 일이 많았던 제가 느낀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혜린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요. 그 말에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다영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새로 배운 노래까지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호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혜린이 말렸어요. 당신은 쉬세요. 어머님과 이야기하시고요. 저와 다영이가 할게요. 그러더니 다영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호와 둘이 남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식집은 잘 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외롭지는 않은지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오면서 혜린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다영아, 그릇 조심히 들어. 할머니가 오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을까요? 정호는 제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올 거예요.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혜린과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혜린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자 둘 다 화들짝 놀라며 웃었어요.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시죠? 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치고 지나간 혜린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차가웠거든요.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요. 혜린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이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혜린의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요. 그 밤 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거실로 나가니 혜린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가 깨셨나요? 죄송해요. 좀 더 조용히 할 걸 그랬네요. 아니야, 괜찮다.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거든. 제가 대답하자 혜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부지런하시네요. 아침 드세요. 정호도 곧 나올 거예요. 정호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고요. 여보, 나 늦겠어. 출근해야 해. 정호가 혜린에게 볼에 뽀뽀하며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혜린이 정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정호가 나간 후 다영이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린과 저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호가 나가자마자 혜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집안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뭐든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더니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빨래부터 해주세요. 세탁기 사용법은 아시죠? 건조까지 끝나면 개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부탁드려요. 청소용품은 화장실 밑에 있어요. 하나씩 시키는 일들을 들으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부엌으로 갔더니 혜린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간단히 드세요. 냉장고에 김치하고 밥은 있어요. 그래, 알았다. 별 말씀을. 저는 김치와 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혜리는 자신의 식사를 마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후에는 다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영이가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나타나더니 다영이에게 말했어요. 다영아,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방에 가서 숙제해. 다영이는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정호가 돌아왔을 때 혜린은 또다시 변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죠? 어머님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았죠?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혜린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혜린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정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혜린이 엄마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차가운 혜린과 지금의 다정한 혜린.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간호사 시절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패턴이 보였어요.
정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혜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호가 없으면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차가운 말투를 썼어요. 하지만 정호가 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혜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상하다는 느낌만 점점 강해질 뿐이었어요. 혜린과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음식이었어요. 분명히 냉장고에 있었던 반찬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혜린이 만든 나물무침이 절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거의 없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호나 다영이가 밤에 먹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도 그랬고 조림류도 마찬가지였어요. 혜린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괜히 트집 잡는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하지만 간호사 시절 환자들의 식단 관리를 하면서 키운 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었어요. 특히 이상한 점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나 다영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즐겨 먹는 두부조림이나 콩나물 무침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든 시금치 무침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린아, 시금치 무침 어디 갔지?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요.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먹어봤는데 멀쩡했거든요. 하루 만에 상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둔 미역국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혜린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상해서 버렸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간호사를 하면서 음식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상한 음식과 멀쩡한 음식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혜린이 음식을 버릴 때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상한 것 같은데 버려도 될까요? 하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을 지나는데 혜린이 뭔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점심에 먹으려고 덜어둔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혜린아, 그거 왜 버리는 거야?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자 혜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어머님. 이거 좀 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그 음식을 꺼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음식이었습니다. 상하지 않았는데. 냄새도 괜찮고. 혜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한 것 같아서요.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혜린이 일부러 제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뚜렷해졌어요. 정호가 출근하고 다영이가 학교에 간 후 혜린은 제가 먹을 음식들을 하나씩 치워버렸습니다. 상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심지어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밥그릇에 담아둔 밥까지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혜린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한 것 같아서 버렸다고요. 밥이 하루 만에 상할 리는 없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혜린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호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일부러 버린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일부러 혜린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음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혜린이 일부러 제 음식을 치우고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 사는 김영숙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은퇴 교사였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꼼꼼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영숙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희 집 쪽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영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세진 씨,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영숙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영숙 씨 말을 듣고 보니 옷이 좀 헐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제가 대답하자 영숙 씨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음식은 잘 챙겨주시죠? 그 질문에 뭔가 답하기 어려웠어요. 혜린이 잘 챙겨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영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교사 출신답게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시금치나물인데 많이 만들어서요. 나눠 드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혜린이 제 음식을 자꾸 치워버려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영숙 씨가 가져온 시금치나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또 사라져 있었어요. 혜린에게 물어보니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상해서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영숙 씨가 만든 반찬은 한 번도 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영숙 씨의 솜씨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숙 씨, 지난번에 주신 시금치나물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상해버렸네요. 영숙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상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날 만든 거라 신선했을 텐데. 혹시 냉장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냉장고는 멀쩡해요. 그냥 운이 나빴나 봐요. 제가 얼버무리자 영숙 씨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누가 상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이상하다면서 버렸다고 하네요. 제 대답을 들은 영숙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그런가요? 음식이 자주 상하나요? 영숙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서 자주 그래요. 제가 먹으려던 반찬들이 자꾸 상한다고 해서 버려지네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세진 씨, 혹시 그 외에도 이상한 일은 없어요? 뭔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해요. 정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혜린이가 너무 달라요. 평소에는 차갑다가 정호 앞에서만 다정하거든요. 영숙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겠네요.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숨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세진 씨,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음식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더 자주 저를 확인했어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저녁에도 베란다에서 저희 집을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말했어요. 세진 씨 정말 많이 마르셨네요.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빠지셨어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요. 제가 대답하자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세진 씨. 정말로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가끔 확인하러 올게요. 영숙 씨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진 씨,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일부러 세진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요. 설마요, 영숙 씨. 너무 심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숙 씨는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사를 30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영숙 씨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영숙 씨의 직감이 정확했습니다. 교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온 경험이 빛을 발한 거였어요. 다영이는 11살짜리 치곤 유난히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마도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지내면서 할머니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챈 것도 다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밥을 안 드세요? 어느 날 저녁 다영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가 차려준 반찬 맛없어요. 아이의 직선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할머니가 입맛이 없을 뿐이야. 제가 대답하자 다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만 안 드세요? 아빠랑 저는 잘 먹는데.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도 이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다영이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며칠 후 다영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옷이 헐렁해졌어요. 아이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제가 살이 빠진 모양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이어트 하는 거야.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다영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날씬하신데. 그 순간 다영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다영이는 계속 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특히 식사 시간마다 제가 얼마나 먹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점심은 뭐 드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다영이가 물었습니다. 김치하고 밥 조금 먹었어. 제가 대답하자 다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밖에 안 드셨어요. 왜요? 엄마가 반찬 안 해주셨어요.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그래. 할머니는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 제가 얼버무리자 다영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다영이는 혜린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점심에 김치밖에 안 드셨어요? 반찬은 안 해주셨어요.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대. 억지로 드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가요? 다영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며칠 후 다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 방에서 같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동화책도 읽고요.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도 심심했어. 저는 기꺼이 다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했거든요. 다영이 방에는 작은 태블릿이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용으로 학교에서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재미있는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영이가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설정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다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녹화 기능이에요. 재미있는 걸 찍어서 아빠한테 보여주려고요. 그러면서 태블릿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다영이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증거를 모으려 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다영이가 학교에 간 후 혜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청소 좀 해주세요. 바닥 닦기하고 창문 청소까지요. 많은 일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혜린이 준 건 역시 김치와 밥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영이가 돌아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청소를 좀 했거든. 괜찮아. 제가 대답하자 다영이가 혜린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루 종일 청소하셨어요.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셔서요. 말리지도 못했네요. 혜린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다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다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튼튼해. 걱정 마. 제가 다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다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요. 다영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다 눈치챘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저 다 봤어요. 아빠가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다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이런 걸 다 보고 있었구나.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싶었어요. 다영아, 이런 이야기는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제가 말하자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결심한 무언가가 보였어요. 며칠 후 다영이가 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엄마가 나쁜 짓 못하게요. 다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제가 말했지만 다영이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다영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느 날 다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용감한 아이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영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겨우 11살인데도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으니까요. 그 밤 다영이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을 겁니다. 혜린이 제 음식을 치우는 모습과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김민호 원장님 병원이었어요. 민호 씨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간호사 시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의사였습니다. 세진 씨,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많이 마르셨네요. 몸무게 좀 재볼까요? 체중계에 올라가니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한 달에 5kg는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식욕은 어떻고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민호 씨가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갑자기 나섰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원래 입이 짧으신 편이에요. 나이 드시면서 더 그래지신 것 같고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호 씨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시군요. 그런데 한 달에 5kg 감량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혜린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냥 검진만 받고 가시면 되잖아요. 괜히 큰 검사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혜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민호 씨가 다시 말했어요. 세진 씨, 이 정도 체중 감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꼼꼼히 봐야 해요. 혜린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환경이 바뀌시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호 씨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간호사 출신인 세진 씨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이 빠질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말 그냥 스트레스예요.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렇죠. 네,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혜린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민호 씨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혈액 검사는 해보시죠. 기본적인 수치는 확인해야 해요. 민호 씨가 말하자 혜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간단한 검진만 받고 가시죠.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진 씨 건강이 우선이죠. 혜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 영양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수치도 낮고 비타민도 부족했어요. 민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영양실조에 가까워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집에서 잘 챙겨 드시는데요. 혜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시다고 많이 안 드시거든요. 민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세진 씨, 정말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하루에 몇 끼나 드시는지요? 저는 혜린의 시선을 의식하며 대답했습니다. 3끼는 먹어요. 양이 좀 적을 뿐이죠. 양이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수치로 봐서는 거의 굶다시피 하신 것 같은데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선생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혜린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건강하다고요. 민호 씨가 놀란 듯 말했어요. 5kg 체중 감소에 영양실조 수치가 건강하다고요. 혜린과 민호 씨 사이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진 씨, 혹시 따로 할 말씀은 없으세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혜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아쉬워했지만 처방전을 써주었어요. 영양제라도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식사량을 늘리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혜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네요. 조금 마른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니요. 그래도 몸 조심해야겠어. 제가 말하자 혜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제대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괜히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마시고요. 그날 밤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정말 괜찮아. 다영이가 태블릿으로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것은 병원 다녀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긴장됐어요. 뭔데, 다영아? 제가 물어보자 다영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정말 화가 나요.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없는 동안 부엌에서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혜린이 냉장고에서 제 음식들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혜린은 제가 아침에 담아둔 밥과 반찬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혜린이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뭔가를 주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영아, 이걸 언제 찍은 거야?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다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할머니가 자꾸 마르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게 이상해서 몰래 찍어봤어요. 영상은 더 있었어요. 혜린이 제 옷장을 뒤지는 모습, 제 서류 가방을 열어보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해요. 다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잠깐 다영아. 일단 진정하자. 저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이가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달래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이 있었어요. 혜린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네, 한세진 명의로 주문할게요. 카드 정보는 저번에 드린 대로요. 혜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혜린이 제 음식을 없애고 제 카드로 자신의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영이가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혜린이 택배를 받으면서 발신자명을 한세진으로 해달라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히 도둑질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다영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 달 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일들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혜린이 일부러 저를 굶기고 제 돈을 훔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영이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어요. 혜린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늙은이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린이 의도적으로 저를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영이도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순간 혜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영아? 그러다가 태블릿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뭐야? 혜린이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자 다영이가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다 찍혔어요. 아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혜린의 표정이 순간 무서워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어른 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다영이가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저도 용기를 냈어요. 혜린아, 설명해줘. 왜 이런 짓을 했지? 혜린이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증거가 다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이 증거라고 하시는 게 뭔데요? 이런 장난감 같은 영상을 가지고요. 그 순간 다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혜린이 다영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배은망덕한 건 엄마예요. 할머니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다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혜린의 진짜 얼굴을 드디어 확인한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참을 수도 없었어요. 다영이와 저는 영상을 들고 영숙 씨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숙 씨는 영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정호 씨에게 알려야 해요.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 의사에게도 연락해 보세요. 아직 정호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 씨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영상을 본 민호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래서 그렇게 급격히 살이 빠지신 거였군요.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호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자 당황해서 이웃집으로 와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계세요? 다영이도 여기 있고요. 정호야, 앉아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영이가 용기를 내어 태블릿을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정호가 영상을 보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혜린이 제 음식을 버리는 장면, 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그리고 전화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다 봤어요. 이게 정말 혜린이가 한 일이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이건 분명한 학대이자 절도예요. 어머님이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민호 씨도 의학적 소견을 덧붙였어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요.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요. 어떻게 말하겠니? 내 아내인데.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제가 대답하자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혜린이 나타났습니다. 정호가 집에 없자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요.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 혜린의 얼굴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이게 뭐야? 정호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자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뭔데요? 혜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야.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어. 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혜린이 영상을 보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상해서 버린 거고 카드는 어머님이 쓰라고 하셔서요. 거짓말하지 마.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혜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민호 씨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이자 절도예요. 혜린이 다영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영아,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몰래 촬영하고 고자질하고. 다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혔잖아요. 제가 지켜줘야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혜린을 마주봤습니다. 혜린아,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괴롭혔니? 제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혜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끼어들어서 짜증났어요. 우리 가족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세요? 그래서 나를 굶기고 돈을 훔쳤다는 거야.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린을 바라봤어요. 잠깐만이면 자연스럽게 나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버티시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혜린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혼하자, 혜린아.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잠깐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혜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늦었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당장 짐 싸서 나가. 혜린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떠나면서도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혜린이 떠난 후 집 안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정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다영이는 엄마가 떠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정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다영이가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셋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고마워, 다영아. 정호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용감하게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며칠 더 지켜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정호와 다영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이미 가정이 깨진 상황에서 제가 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나가려고 해. 어느 날 저녁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정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면 되는데요. 아니야. 이제 내가 다영이랑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엄마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영이도 할머니가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다영아,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다만 각자 살면서 자주 만나는 거지. 제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분식집을 다시 열고 싶었어요. 혼자 살면서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가 병원에서 처방해준 영양제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고 기운도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세진 씨,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본인 삶을 사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정호의 집을 떠났습니다. 정호와 다영이가 모두 아쉬워했지만 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예전 분식집을 다시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제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분식집을 다시 열고 며칠 후 다영이가 학교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떡볶이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래, 우리 다영이 것만 특별히 해줄게.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여주었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우도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렇게 사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 제가 대답하자 정우도 웃었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세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세진 씨 모습이에요. 그동안 너무 억압당하며 사셨어요. 맞아요.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다영이와 정우를 자주 만나며 지냈어요. 혜린에 대한 원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키운 인내심과 관찰력이 결국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 다영이가 또 분식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영아, 넌 꼭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 할머니처럼 말이야. 네, 할머니. 다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 씨도 가끔 분식집에 들렀어요. 세진 씨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 걱정이 없어졌네요. 그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 씨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때마다 찾아왔고 학교 끝난 아이들도 간식을 사러 왔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다르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정우는 혜린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혜린이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결국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우가 말했어요. 다영이랑 저 그리고 엄마와 함께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제가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영이는 가끔 혜린이 그립다고 했지만 금세 밝아졌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는 거 맞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식집 문을 열고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지내요. 간단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린과의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자유로움과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 씨는 여전히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세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진짜 한세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제 모습으로 말이에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던 경험, 그리고 최근의 힘든 경험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분식집 문을 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